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나 급등했습니다. 재산세율 인하 특례가 적용되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보유자의 92%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잠시 뒤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도 애초 접종 계획보다 당겨 2분기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나 전체 접종을 보류하는 유럽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혈전 발생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회와 광명시청, 포천시청, 관련 공무원들의 주거지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검찰로 제2처판 공수처가 수사만 검찰이 할 뿐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검찰 측이 해괴에 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악화하면서 오늘 오전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올해 첫 황사경보가 내려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정부가 조사, 산정 이후에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정평가 등 활용 분야만 60여 개에 달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과 복지 혜택이 늘거나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 만큼 현실화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에서 70% 수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시세 반영 비율 목표치는 90%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른데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이 목표 시점입니다. 자연스럽게 갈수록 집값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내리는 등 서민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서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공개된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9.08%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이 70% 넘게 급등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그러니까 현실화율도 70.2%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대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까지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오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1,420만 호 가운데 1,308만 호, 92% 정도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70%가량이 6억 원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 평균 가격,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에서 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김은호 기자,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재산세에도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려갑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전국의 공동주택 보유자 가운데 92%가 이런 특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은 15% 올랐지만 표준 세율은 0.25%에서 0.2%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14%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네, 서울 등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 재산세에다 종부세 대상이다 보니 전체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30%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최대 300%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또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에서 40%의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기간에 따라 20에서 5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보유이면서 고령자의 경우 최대 8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시흥과 광명, 포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입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시흥시 의회와 광명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수사관 24명이 동원이 됐고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해당 시의원이 자녀와 함께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의 땅을 사들여서 투기 이익을 보려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광명시 공무원은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가족과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며 고발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에서도 경찰이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지 입찰 업무를 맡았던 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종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이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시작점이었던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내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 9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짓고 해당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추가된 LH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김경수 기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별도의 인력과 사무실을 배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023150-0025번이고 경찰관 5명이 상담과 접수 업무를 맡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행위나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신고센터를 열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수본은 신고센터 가동과 함께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인력을 본격적으로 파견받아서 수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 대한 자금 흐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살펴봤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LH 직원 불법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박 장관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대응안과 역할에 대해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고검장급 검사 7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에게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고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으러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들과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지검과 인천지검,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등의 부장검사들과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 1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대검 회의에서는 경찰 중심으로 본격 시작된 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 등 모두 2명의 검사를 파견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사 파견 없이 법률 지원 등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돌잔치나 상견례 등 일부 사례에선 예외를 뒀죠. 이에 따라서 사우나와 찜질방도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문을 연 찜질방 모습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찜질방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도 오늘부터 영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이용객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수도권 내 사우나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에 영업이 재개된 건데요. 이에 따라 이곳도 지난 주말 전체 소독에 나서는 등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선 입구에는 발열 체크와 함께 명부 작성 혹은 QR코드를 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 하루에 3번씩 발안실을 소독하고 곳곳에는 손 소독제도 비치했습니다. 대신 시설 면적당 인원은 제한했습니다. 이곳의 경우 최대 157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각 발안실 입구에는 이용 가능 인원이 따로 게시됐습니다. 안에서도 이용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보통 숙박시설 대신 목욕시설로 잠을 자러 온 이용객들이 많기도 하고 최근 수면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 이외에도 일부 방역 수칙이 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일부 확대 적용됐습니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과 함께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만 6세 이하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는데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방역 조치가 풀린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려는 조짐이 나타나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2주 안에 하루 국내 발생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 과정에서 잠시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액 일부가 혈관 속에서 굳어진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나와서 접종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없다는 제약사의 해명과 세계보건기구의 접종 권고에도 백신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최소 오는 29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조치 차원이지만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다룬 덴마크와 노르웨이 보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약 4만 3천 건의 백신 접종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노르웨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살 미만의 의료진 3명이 혈전과 출혈 등의 증상으로 중태에 빠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이 노르웨이 부작용 의심 사례를 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We have to look at, again, say the British data where millions of doses have been given and we haven't seen an elevation in these events. But it's still better to be cautious. And the decision today has been made over and even overabundance. 현재 노르웨이와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등도 일부 또는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럽 밖에서는 태국이 백신 접종을 잠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을 내고 EU와 영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1,700만 명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혈전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형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백신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부작용 보고에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6개국이 EU 수뇌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배분을 촉구했다고 GT 도이체 차이퉁 등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등 6개국 수장은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항의 서한에서 백신이 27개 회원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에 지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세르비아, 브라질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독일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관할 행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개최를 금지한 드레스덴에서는 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격렬했습니다. 경찰 12명이 다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집회 강행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음악가들이 일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음악 종사자 수백 명이 벨그라드에서 일할 권리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skrajnuti već godinu dana i ne rade bukvalno ništa. Tako da mislim da nije fair, bez obzira da li smo mi u pitanju u svemu tome, ali mislim da zaista nije fair da bilo ko bude lišen prava na rad i to ustavnog prava na rad.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자 시위대는 우산을 쓰고 저항합니다. 기마 경찰은 말에 올라탄 채 열을 지어 움직이며 시위대를 해산시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봉쇄 해제와 주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도리아 주지사 사퇴를 요구하면서 봉쇄 조치를 풀라고 항의합니다. Estamos aqui hoje para protestar contra o absurdo que está acontecendo aqui no nosso país. E a gente está sendo obrigado a ficar em casa, não trabalhar. 세계 여러 나라의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잠시 뒤에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모두 1,2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2분기에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75살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상반기에 모두 1,2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75살 이상 고령층은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65살부터 74살은 6월에 접종을 시작하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학이 되면서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보건교사에 대해서 접종 순위를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보건교사는 4월부터 우선 접종을 하고 또 6월부터는 일반 교사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경찰, 소방 같은 필수 인력,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도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 질병관리청 브리핑이 2시 10분쯤, 오후 2시 10분쯤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아직 지금 정은경 청장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시각 현재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 유행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잠시 뒤에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상반기에 모두 1,2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2분기에는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예정입니다. 현장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2분기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017명입니다. 현재는 6,588명이 격리 중에 있으시고 위중증 환자는 99명으로 감소하였고 어제 사망자는 6분이 신규로 보고되어 누적 사망자는 1,675명이고 치명률은 1.74%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사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주평균 1일 428.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직전 일주보다 56.6명,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17.6명으로 지난 1, 2월 때에는 30명대에서 3월 들어서는 20명대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권역별로는 특히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고 특히 경남권, 강원권은 집단 감염이 증가하여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주된 감염 경로를 보시면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이 37.8%이고 집단 발생으로 인한 경우가 30.2%였습니다. 해외 유입은 3.9%, 병원 및 요양시설은 3.5%로 지난주에는 해외 유입 및 병원, 요양시설로 인한 집단 발생 비율이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사 중인 사례는 763명으로 24.5%입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총 25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사업장이 8건, 그리고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이 5건,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 5건이었습니다. 그 밖에 가족 지인 모임이 4건, 그리고 학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2건과 교회가 1건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1월 이후에 지속 감소하고 있고 치명률은 1.7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치명률은 20%가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사망하신 분은 총 35명입니다. 65세 이상이 33명으로 94%였고 80대 이상 어르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시설 및 요양병원 등에서 노출되신 분들이 6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학령기 연령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이후에 3에서 18세의 학령기 연령의 발생 현황은 전체 확진자의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 총 26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3건, 학원에서 8건이 보고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은 2월 이후에 지속 발생 중이고 원생 및 가족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보고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사적 모임,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진행되었고 학원은 주로 보습학원과 음악학원에서 주로 유행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설 연휴 이후 국내 확진 외국인의 비율도 높아져 국내 확진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공업,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집중된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총 359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299건 중에 12건이 변이가 확인이 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60건 중에 19건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되어 총 31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21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영국 변이가 178건, 남아공 변이가 28건, 브라질 변이가 7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로 확인된 31명에 대한
인지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은 19건이었고 국내 발생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은 모두 내국인이었고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8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고 신규 감염으로는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된 확진자 2명, 그리고 개별 사례에서 2명이 지역사회 감시 과정에서 영국 변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에는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고 또 확진자 수가 3,400명대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정체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사업장과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과 체육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 사업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 등 지속적인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봄맞이와 또 개약 등으로 인한 사람 간의 접촉의 증가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과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증가 추세인 실내 체육시설과 사우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고위험 지역 또는 고위험 직종에 대한 일제 검사와 임시 선별 검사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역사회 위험 상존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격리 면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도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립니다. 최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또 공장 등 사업장의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의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 그리고 시설 책임자, 종사자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고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이용은 금지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수칙 3가지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장소,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심 증상이 나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으시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의뢰해 주시고 검사를 독려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어제는 신규로 1,074명이 추가 접종을 받아서 현재까지 58만 8,958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어 접종률이 74.3%입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86.6%, 요양시설이 77.3%, 1차 대응 요원이 55%,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5.2%의 접종률을 보입니다. 접종 동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접종률은 요양병원이 96%, 요양시설이 81.4%, 병원급 의료기관이 84.4%여서 주요한 기관 3군데가 80% 이상의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총 8,347건이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는 28건이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248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총 76건, 중증 의심 사례는 7건, 사망 신고 사례는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해 주간 단위의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접종자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1.8%가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누적 신고율은 1.4%입니다. 신고율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2.1%, 남성이 1.0%로 여성이 좀 더 많은 신고를 하셨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 30대가 1.7% 등으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상 반응 발생 신고가 더 많았습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5.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2.2%로 주로 보고하였으며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9%, 화이자 백신이 0.4%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임상 증상별로는 근육통이 가장 많아서 63.5%, 그 다음으로는 발열이 60.7%, 두통이 40% 정도였고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98.9%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문자 조사를 통해서 이상 반응 발생 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 중에 이상 반응 모니터링 문자 조사에 동의한 18,000여 명, 접종자 중에 3% 정도에 해당하는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자 중에 32.8%가 예방접종 후에 불편감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9.8%, 30대는 8.3%, 40대는 7.2%, 그리고 60대는 1.1%로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예방접종 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 호소 증상을 보면 접종 부위의 통증은 전체 접종자 중에 28.3%가 응답을 하셨고 근육통은 25.4%, 피로감이 23.8% 순이었습니다. 응답자 중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2.7%였습니다. 이 중에 외래를 방문하신 분이 1.6%, 응급실을 방문하신 분이 1%, 입원을 하신 분이 0.1%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 대해서는 반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접종 직후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고 특히 야간에 나타날 수 있어서 발열, 근육통 등에 대비한 해열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 3일 내에는 사라지지만 계속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2분기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며 일부 만성질환자, 그리고 특수교육, 장애아 보육 및 보건교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그리고 사회필수 인력 등 1,200만 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2분기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28일에 말씀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최근에 구체화된 백신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10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반기에 총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집단 감염과 중증 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 필수 인력의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 군으로 분류하여 대상 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별로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방법을 정하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요양병원 및 시설입니다. 지난 2, 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되었던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종사자 약 38만 명에 대해서는 3월 4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접종 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입니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거주 이용 시설은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감염 취약시설의 거주, 이용자 및 종사자 약 67만 명에 대한 접종을 2분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4월 1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약 364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2분기 중에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온라인 예약도 어렵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읍면동 등 지역 단위에서 등록,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방접종 센터를 4월 중에는 140개소, 6월 중에는 69개소를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소해서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은 약 494만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5월 말 6월부터 시작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의 10,000개소 이상의 위탁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입니다. 최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 명, 유치원 및 학교 내의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약 1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자입니다. 투석 환자에 대한 접종도 2분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또 방역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고, 투석 환자들께서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과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도 2분기 중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승무원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승무원에 대한 예방접종도 조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계획에 필요한 백신 수급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는 총 1,779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1,610만 회분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급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 기관과 의료 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예방접종 피해조사 심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김준곤 예방접종 피해조사 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3월 12일 날 진행됐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사망 사례가 심의가 되었습니다. 각 예방접종의 사망자분들과 같은 기관, 같은 날짜, 같은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어서 백신 제품의 자체 이상이나 백신 접종 과정상의 오류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망 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 6건의 사망 사례 중 4건은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2건은 부공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재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정한 4건의 사망 사례는 모두 심혈관계, 악성 신생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부전, 발작성 심방세동, 폐렴 등 추정 원인, 사망 원인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보다는 기저질환의 악화나 또는 추정 사망 원인에 따른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판단의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판정 보류된 2건의 사례와 현재 부검 중인 1건의 사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 주요 발생 현황과 함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상반기에 모두 1,20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은 2분기에 누가 맞을 건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일단 65세 이상, 75세 이상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은 분기별로 지금 나눴습니다.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200만 명 접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 특수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2분기 접종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1분기와 2분기 분기별로 나눴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850만 명 2분기에 포함이 돼 있고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90만 명 그리고 의료기관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 38만 명. 앞서 설명드린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55만 명이 2분기 접종 대상으로 포함이 됐고 지금 군과 경찰, 소방 인력 같은 사회 필수 인력도 6월 중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와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우리 국민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LH 투기 의혹의 여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이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오차범위 내에서 2주 연속 앞섰습니다. 지난 한 주 여론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일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그 여파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좀 물었지 않습니까? 결과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57.9%,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10명 중에 6명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34%로 대략 2배 가까이 철회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지정당별이나 이념 성향별 또 지역별 등 계층과 무관하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과반 이상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기존 여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서 이번 LH 투기 의혹 논란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셨고요. 보면 그중에서도 비교적 의견이 좀 뚜렷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매우 적절하다가 43.4%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좀 성났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여론을 파악할 때 이제 수치가 높고 낮음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네. 그 이제 여론에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응답자들이 그런데 강도를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매우 적절하다 또는 매우 찬성한다 그 매우의 응답이 높게 되면 그만큼 그 여론의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적절하다 이제 추가 지정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57.9%였는데 이제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43.4%였습니다. 네. 대개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온건하게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의사 표시 문화가 발달돼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온건하게 대체로 그런 편이라는 응답인데 이것은 이제 매우에 상당히 이제 높게 절대 다수가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난 분노가 이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그래프 보셨습니다만은 뭐 이념 성향이라든가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이것은 이제 구분되지가 않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 성향층 또 여권 지지층에서도 지정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응답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분노를 좀 표출하고 있는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념 성향별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당별로도 좀 연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이념 성향에 따라서 보셨는데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이제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결정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제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정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이 이제 절반을 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이제 무당층에 비해서는 적긴 합니다만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 또 여당 지지층 구분 없이 지금 이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라라고 하는 압력이 상당히 이제 거센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 연령별로 나눠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는 뭐 대략 3대6 정도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뭐 2배가량 나타났습니다. 예. 다만 이제 70세 이상만 부적절 의견이 49대 44 정도로 오차범위인 얘기는 합니다만 부적절 의견이 약간 높았는데요. 이제 7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가 보유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새집 마련과 관련된 뭐 대략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수십만 호 이제 지어질 텐데 70세 이상은 새집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덜 민감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게 과연 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런 뭐 현실론, 회의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70대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이제 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미세하지만 좀 더 높게 뚜렷하게 나오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대로 강행될 경우에 본인들이 이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기회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어떤 이제 막연한 우려 이것들 일정 부분 젊은 층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이제 이번 신도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라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대표님 지역별로 살펴보면 네. 충청 지역의 결과가 좀 주목할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상과 다르게 충청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적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청 지역은 이제 2기 신도시에서도 2개 지역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국회 이전 이슈도 지금 또 뭐 세종시로 가느냐 등등해서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충청, 그러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이런 4개 시도가 이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경남 지역은 뭐 가덕도가 이슈라면 충청은 메가시티가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장이 작년 뭐 12월 달에 광역 철도 사업에도 이제 합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개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 이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철회되면 충청 지역에도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반영된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적절하다니까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3기 신도시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게 충청 지역의 네. 여론이고, 이게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정원이 20명뿐이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여러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게 오히려 좀 국민적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적인 어쨌든 분노 수준은 상당히 높고 또 의혹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실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조사 결과를 이제 1차로 내놨는데, 그것이 이제 기대치에 상당히 이제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것이 과연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인가, 투명하게 이것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정부로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이제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좀 서둘러야 하고 이것을 좀 매듭 짓는 것이 정부로서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어쨌든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이제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또 책임자 관련자들 찾아내고 처벌하고, 이것을 세트로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놔야지 일정 정도 여론이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그럼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이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이나 어쨌든 더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서 이런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기존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이런 모양새가 함께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3월 2주차인데요. 긍정평가가 37.7%로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4%로 지난주 대비 소폭도 상승했는데요. 일간으로 보면 주 초에는 30% 후반을 기록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목요일은 37.3%를 기록했는데요. 검경이 LH 투기 의혹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그 시점 이후부터 목요일 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투기 의혹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뭐 투기 의혹 사례가 한 20명 정도 나타났는데,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그 사례보다 뭐 소폭 증가하는 선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토부라든지 관련된 곳에 압수수색도 하고 강력한 좀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소폭 빠지고 금요일 날도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금요일 날은 36.5%까지는 빠지는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네, 일각에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최근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60% 이상이 문 대통령 사과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하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일단은 뭐 어쨌든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이제 반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국가의 어쨌든 최고 리더십인 정부의 최고 리더십인 대통령이 나서서 하게 되면 다소간 어떤 사안들이 좀 진정되는 양상을 이제 과거 사례에서는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했을 때 일정 정도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만 또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 다소간 어쨌든 국민적인 지금 화가 난 상황, 국민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그걸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도 사실상 이제 경질이 된 상황인데, 그것으로도
어떤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사과를 했는데 이후에도 추가적인 국민적인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추가적인 논란들이 더욱 커지게 되면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 이를 마무리나 종결짓거나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이제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정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뭔가 반응이 필요하긴 상황인데 지금 그거 즉각적인 사과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4월 재보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당별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도 이번 주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30.1%로 0.9%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은 0.4%포인트로는 32.4%를 기록해서 국민의힘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양당의 격차가 2.3%포인트로 소폭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8.4%,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지금 단일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뉴스 보도량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양당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5%, 김진애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수 야권처럼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의당도 5%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1.2%, 또 시대전환 1%, 그리고 무당층은 15%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 짚어주셨고요.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관심입니다. 서울과 부울경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서울, 부산 다 지금 보수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팎을 보이면서 서울에서는 한 10%포인트 가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은 조금 더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또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게 되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흐르고 있는데 워낙 지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단일화의 이제 가능성도 좀 옅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보수 야권의 우려도 있는데요. 네. 여하튼 정당 지지율은 지금 보수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 주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재보선에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별개로 오늘 오전에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율을 낮춰준다고는 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도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부동산 관련한 이제 세금, 각종 세금들이 공시지가에 기반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서울 집값 상승이 이른바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 이제 상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어쨌든 세금 증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세금 상승한다는 것이 여권의 그 세금 결정하는 정부 입장에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 사안도 지금 당장은 어쨌든 선거 전에 실현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막연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여권에는 이제 불리한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다소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이제 그 6억 이하 주택 이제 재산세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전국은 92%에 해당되지만 서울은 70.6%에 그칩니다. 그래서 대략 30%는 또 재산세 혜택을 보는 그런 가구가 적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은 조금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공시 가격 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서울에는 조금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전망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 안팎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권에 참여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주게 되면서 대권 주자의 구도에서 양상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강 체제를 구축하던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나 오히려 어떤 조사에서는 또 1위로 나타나는 조사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전과는 상당히 이제 흐름이 바뀌어진 상황이고 또 이제 중도층 등 또는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 이른바 정권 교체나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들도 그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모아지게 되면서 대선 구도의 근본적 변화가 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른 건 아무래도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이제
구도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신 윤석열 총장이 37%를 기록한 수치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대선 구도에서 이제 빠져 있는, 보기에서 빠져 있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30% 초반으로 나왔는데 LH 사건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른 듯 싶고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포함된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대략 20% 중후반으로 윤석열 총장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래도 상승세 그리고 이제 1위 뭐 이런 수치는 대략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구도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도 함께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 올해 들어 처음 황사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면서 공기질이 가장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기상대는 올해 들어 어제 처음 내려진 황사 청색경보를 오늘 오전에 황색경보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오늘 오후부터는 베이징 지역에 바람이 불면서 황사가 차츰 거쳐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대기 질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내일은 대기 질이 더 나빠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에는 오전 11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설상, 가상,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들도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에는 5에서 1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미세먼지를 씻어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하늘이 차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대전은 5도, 광주는 9도로 예년 기온은 1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은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포근한 날씨 속에 당분간 미세먼지의 공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큰 일교차의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에도 비상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더 뉴스 나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그중에 SK, LG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띄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LG와 SK의 이른바 배터리 분쟁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LG 측의 손을 들어줬죠.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확정되면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내년부터 제품을 양산하려던 SK 측의 계획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은 변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거부권은 ITC 판결 60일 이내 미 현지 시각 기준 4월 10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 판단 근거는 미국 국익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물밑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막판 대반전을 노리는 SK는 조지아주 정부에 기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LG는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주민과 노동자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아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ITC 판결을 미 행정부가 뒤집은 사례가 흔한 건 아닙니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 건의 소송 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한 건뿐이고요. 1916년 ITC 설립 이후로 범위를 확대해도 6건에 불과합니다. 두 한국 기업이 사활을 걸고 맞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다룬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던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 19분 만에 허벅지 뒤쪽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시즌 41경기, 무려 3,140분을 뛴 혹사가 낳은 부상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둔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신기록 행진도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팀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 한일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선수 명단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집될지는 부상 상태를 지켜본 뒤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두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이번 주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장관과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주 양회를 통해서 올해 국정 목표를 점검한 중국, 미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미중 갈등 또 한중 관계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YTN 출연은 처음이신 거죠? 예, 처음이지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중국어 잘 못하는데 통역도 없이 괜찮을까 하고 사실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가 능통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러 번 안녕들 하십니까? 중한 중국대사 싱하이밍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북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걸쳐서 한국에서도 일을 했는데 작년 1월 달에 대사로 취임해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활동 많이 못해서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 YTN 출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할 수 있고 깊은 시간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한국말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안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국의 큰 정치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양회라고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해마다 중국에서 양회하게 됩니다. 전인대하고 정치협상회의. 이번에 중국이 코로나는 거의 다 안정됐기 때문에 또 우리 대대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양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 발전 6% 이상 계속하자 하는 것인데 세계에서도 중국이 한 8%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6% 정해놓은 것은 6% 이상 정해놓은 것은 이제 중국의 질적인 발전 그리고 국제적으로 아직은 여러 가지 불확실하는 적응하에서 중국이 계속 발전도 좋지만
여러 가지 그 공헌을 같이 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6%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천해 온 거 보고 그 능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빈곤 퇴치 문제입니다. 중국이 그 UN 기준으로 작년에 이미 빈곤 퇴치를 다 완수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빈곤 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이번에 해서 앞으로는 여기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농촌이 짓는 문제 앞으로는 전환해서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앞으로 중국 발전함에 따라서 그 아마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해서 잘 협력해서 기후 변화 이런 거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겁니다. 예. 우리는 시진핑 주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60년 중국이 중립하겠는데 올해는 아마 3% 정도 중국이 탄 소비 줄일 겁니다. 우리는 GDP당 탄 3% 정도는 그 소비를 줄일 거고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IT적으로 그런 방향에 잘 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립 100주년 그리고 14개 5개년 계획의 하는 것인데 5개년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맞춰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일단 큰 틀에서 좀 국내 문제에 힘을 쏟은 것 같고요. 이 질문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회 결정 중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거는 홍콩 선거제 개편인 것 같거든요.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일국양제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인대는 사실 중국이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홍콩 관련된 입법을 우리는 그 자기의 군안 안에 하는 것입니다. 홍콩이 이렇게 작년처럼 그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선거 제도에 그 아마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완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인대에서 입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는 그 애국자 홍콩을 관리하자 이런 것입니다. 애국자는 어느 나라는 지방자치도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하면서 그 지방을 사랑하면서 발전시키는 동시에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번은 제도 완비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 사람 의해서 홍콩의 치리, 한 개 나라는 두 개 제도 이런 거는 계속해서 견지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고 내정 차원의 문제다라는 그런 큰 틀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각에서 또 제기되는 우려가 홍콩에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홍콩 내부의 물리적인 충돌이랄지 갈등 상황이 좀 더 조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이 그 홍콩은 입법을 이런 입법 완비를 해서 내부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 외부 세력을 옵불로 해서 또 그 홍콩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홍콩을 교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그 입법을 통해서 홍콩을 계속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그 한국 분들 많이 투자하고 거기는 교민들도 많습니다. 홍콩이 그 안정해서 발전 번영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놓으면
이 지역의 평화, 지역에도 뭐 좋고 중국에 뿐만 아니라 그 한국을 포함해서 이 지역 모든 나라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사님, 그리고 이제 오는 18일 일정에 대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양측이 마주 앉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양국이 좀 격돌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접점을 찾게 될지 이 부분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우리 그 한중한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 그날에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에 통화를 있었습니다. 2시간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했는데 그 합의한 내용은 우리는 그 관리하고 또 그 협력하면서 그 새로운 출발 그렇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미 간 여러 면에서 지금 대화는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그 미국이 초청에 의해서 18일 저기 그 아라스카에서 고위급 전화 대화 지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서는 우리 그 중미 간의 그 주요 문제, 주력은 협력입니다. 협력은 여러 가지 문제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할 수도 있고 경제 발전 회복할 수도 있고 코로나 방치할 수도 있고 한반도 문제 비롯해서 국제적인 문제 이거 할 수 다 있습니다. 동시에 그 두 개 큰 나라는 그 발전 모델도 틀리고 해서 모순이 문제니 다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흑신 탐회하게 이야기해서 서로는 이해는 정진시키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좋게 했으면 저는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텐데 좀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인들은 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사님. 하노이 회담,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관계 그리고 남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 경색 국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그 한반도에서 약간 좀 변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양에서 8차 당대회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대외 관계에서 그 강대강, 선대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어떤 그 대북 정책에 나올 것인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정체를 정리해서 새 정체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식 출범 안 되고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역할을 할 때입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미 동맹 관계, 남부는 같은 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역할하고 중국으로서는 한반도는 중국하고 있다 있습니다. 한반도는 평화해야 비핵화해야 우리는 중국에 요리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노력을 할 텐데 한국하고 잘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펼쳐나가는 한반도 정책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예. 네, 지금 중국도 역할을 해야 된다 할 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한국, 북 그리고 미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유럽에서 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목표는 평화, 비핵화, 대화 이게 세 가지 목표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당분간 조금 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극적인 변화가 또 생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쿼드 정상회의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사실 이게 뭐 직접 언급이 된 건 아닙니다만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국 등 다른 국가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요? 요즘 다자주의는 진짜 다자주의 해야 합니다. 진짜 다자주의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배제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지금 작은 그룹이 소집단해서 어느 나라를 배제해서 어느 나라를 압력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4개 나라 회의를 했지만 나중에 발표한 내용은 틀렸지만 그러나 백그라운드에서 이거 중국을 상대적으로 해서 어느 나라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중 관계는 좋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또 그런 그것을 배타적인 거 어린 주변 나라를 압력을 해주는 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 한중 간에 몇 해 전에 좀 가장 큰 현안이 됐던 게 사드와 관련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방어 요소를 추가 배치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나 주한미군 측에서는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물론 사드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고 예리하게 보고 있고 추가 배치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건 우리 입장은 변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2017년 중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자 하는 그런 공동 합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거 관리하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를 야기해서 서로는 아주 힘들게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대사님 연장선상에서 서로 안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드 배치 당시 사드 논란이 불거질 당시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나 여러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좀 불거졌었거든요.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십니까? 우리 올해는 중한 문화교류의 해, 내년은 우리 중한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이웃이니까 또 전략 동반자 관계에 있는 것만큼 우리 양국 관계는 잘 하려고 합니다. 정치에서는 서로는 믿음을 또 계속 사고 경제적으로는 보완성 많아서 계속 융합해서 문화적으로는 국민상통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한국하고 한국 경제인들 저는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이 국내에서도 내순환하고 내외 상순환 하고 있는데 개혁개방보다 크게 해서 한국 기업들을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발전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면서도 계속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함께 한중 관계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LH 사태 보궐선거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 속에 단일화 기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LH 사태가 민주당의 악재가 된 거죠? 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야권 후보 모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박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7.3%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11%포인트 넘게 뒤떨어졌습니다. 이번 LH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박 후보가 특검까지 던졌지만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야당 반대까지 겹치면서 특검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자 아예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를 모두 조사하자는 강수를 뒀는데요. 연일 강경 대응에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은 여야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합시다.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을 조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는데요. 이 보궐선거가 한 달도 안 남기고 터진 LH 사태에 민주당 내부에선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상승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는 탄 분위기인데 단일화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야권 단일화 시한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창 단일화로 기싸움이 팽팽한데 오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경우인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보신 양자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단일화가 없는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야권이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일화 필요성이 줄면서 협상 테이블도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실무협상단은 내일 한 차례 TV토론을 여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과 기관 선정 등을 두고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일화 힘겨루기 속에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조금 전부터 비전 발표회도 열고 있습니다. 애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하루 미뤄진 건데요. 비전 발표회는 두 후보가 10분 동안 공약과 비전을 발표한 뒤 기자단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단일화의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단일화 방법의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찰로 재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입장문을 냈고요. 그건 뭐 쓰여진 대로 저희가 상세히 썼기 때문에. 그 공수처법 3조를 기소를 독점하는 걸로 좀 과하게 해석하신 거 아니냐는 이렇게. 거기 지금 3조하고 25조 2항하고 같이 썼습니다. 검사의 경우에. 네. 한 가지만 만약에 그 검찰에서 이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대로 기소를 강행을 한다면 혹시 그거는 뭐 나중에 가정적인 상황 아닐까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장이 공문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써놓고 수습이 안 되니 사건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번 LH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사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이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므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놓고 숨 쉬어본 게 언제쯤인가 싶습니다. 어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뒤 대기가 계속 정체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은 벌써 일주일 넘게 뿌연 먼지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도로 차량의 배출가스 양과 농도를 측정하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먼지 상황 살펴볼까요?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밤 사이에는 황사까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또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까지도 지속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의 양이 최고 40mm로 많겠지만 내륙 지역은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서울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